공매도가 이제는 오히려 안전이 되면서 호재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뉴스 보면 공매도 제도 개선을 했죠. 이게 1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얘기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쳤어요. 그러면 12개월 안에서는 매수를 해서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 입장에서는 이제 상한 기일이 정해지게 되면 매수를 해서 갚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쇼커버링이라 하죠.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번 확 튈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매도 많은 게 오히려 호재가 된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5% 크게 인하를 했는데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하반기 우리 시장 상승 기대할 수 있을까요? 보통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시장이 상승한다, 더 어려워진다 말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거 주식시장 입장으로서는 과거의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금리를 인상을 하다가 그리고 동결을 하다가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했을 때 1년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통계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걸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게 통계 자료인데 2001년, 2007년 이때를 제외하고는 다 1년 뒤에는 상승을 했거든요. 2020년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도 첫 번째 금리 인하 후에 1년 뒤에는 8.7% 상승을 했고 1980년이나 90년대는 20% 이상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 금리 첫 번째 인하하고 1년 뒤에는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또 가장 지금 시장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요 차트인데 여러분들이 요 차트는 많이 보셨을 수도 있으실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미국 2년물 국채 금리하고 10년물 국채 금리 장단기 금리를 보여준 건데 보통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가 즉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더 높다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이후 4개월에서 5개월 뒤에 미국이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요걸 많이 걱정을 하는데 과거에도 많은 경기 침체가 있었지만 주가가 확 떨어졌다가 1년 뒤에는 빠르게 올라오면서 다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침체가 오지 않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주가가 정말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경기가 침체가 왔을 때 하고 침체가 안 왔을 때 주가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과거의 상황을 살피는 것은 항상 역사가 반복되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안 왔을 때 주가의 변이를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보면 시장을 또 다른 측면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위에 빨간색은 경기 침체가 안 왔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기준점 100에서부터 보게 되면 경기 침체가 안 왔을 때는 1년, 2년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1년이나 2007년처럼 강한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한 2년 정도 지나고는 주가가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다른 게 아니고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그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살펴보게 되면 일단 미국 경기 전망입니다. 경기 전망을 보면 GDP가 내년에 2.0% 성장, 후내년에도 2.0%,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1년에 2.0% 성장을 한다는 것은 정말 크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즉, 연준 입장에서 보면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실업률을 보게 되면 내년에 4.2%고 그리고 후내년에도 4.1%, 이건 완전 고용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즉 실업률이나 GDP, 경기 전망, 미국 연준에서 보는 경기 전망을 본다면 경기 침체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 보여드렸지만 경기 침체가 없으면 정말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오히려 주식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물론 여러분 연준에서는
경기 침체 온다고 데이터를 낼 수는 없습니다. 경기 침체를 막는 게 그들의 목적이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에 있어서 3분의 2가 소비입니다. 소비가 미국 경제를 한 3분의 2를 차지하니까요. 소비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요거는 소비에 가장 영향을 주는 미국 소매 판매 데이터입니다. 소매 판매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 작년 7월에, 올해 7월이죠. 7월에 1% 이상, 전월에 비해서 1% 이상 확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지난달 1% 상승을 했으니까 마이너스로 갈 줄 알았는데 거기서 또 상승을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소비는 정말 탄탄하다. 미국이 소비가 탄탄하면 경기 침체로 가지 않거든요. 지금 보면 미국이 위기로 가니 마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소비가 탄탄하냐? 그건 명목소득, 실질소득입니다. 실질소득이 정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에는 명목소득이 있고 실질소득이 있습니다. 명목소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월급 3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그 300만 원이 명목소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실질소득은 뭐냐? 거기서 물가를 고려한 소득입니다. 즉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이 물가가 최고때 9%를 넘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월급 300만 원 받았는데 물가가 9%다. 그러면 소비할 여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물가가 2%대로 안정이 됐어요. 같은 300만 원을 받더라도 물가가 2%로 안정되면 소비를 더 할 수 있죠. 따라서 작년부터 물가 하락에 따라서 실질소득이 미국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비가 생각보다 튼튼하니까 사실 경기 침체로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미국이 빅컷을 했을 때 매수 기회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이번에 빅컷을 하면서 한 번에 0.5%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다들 정말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뭔가 데이터가 있어서 강하게 금리 인하한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도 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실제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0.5% 금리 인하를 했지만 미국이 양적 긴축, 즉 시장에서 돈을 걷어들이는 양적 긴축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정말 경기 침체가 오고 위급한 상황이면 돈을 회수하는 양적 긴축도 멈추고 금리도 인하를 해야 되는데 영향을 주는 양적 긴축을 그대로 뒀다. 그건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 그걸 반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를 보더라도 또 연준의 입장을 보더라도 경기 침체는 없는 쪽,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시장은 앞에 데이터처럼, 과거 데이터처럼 1년, 2년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값으로 보는 게 좀 더 좋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 데이터를 보여드렸을 때 2001년하고 2007년 경기 침체가 오면서 1년 뒤에 주가가 하락했다. 예외가 2번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하고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뭐가 제일 다르냐? 그건 시중에 유동성이 2001년이나 2007년 비해서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 유동성을 고려하면 경기 침체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요. 지금 보시는 데이터 하나가 미국 산업은행 직업준비금입니다. 즉 미국 대형은행들이 연준에 맡겨놓은 돈이다. 언제든 찾아 쓰면 된다. 이 돈은 제로 금리일 때 쌓아놨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금리가 높을 때 대출을 해주면 대형은행들은 막대한 이윤이 생기죠. 또 기업 대출을 해주면 쉽게 대출도 해줄 수 있고요. 이처럼 유동성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2001년하고 2007년에는 대형은행들이 맡겨놓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조금만 흔들리더라도 쉽게 침체로 갔지만 지금은 3조 달러 이상 큰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큼 어려워도 돈으로 막을 수 있다.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지금 금리 인하는 선제적인 금리 인하로 보고 또 과거처럼 큰 상승을 보고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또 매수에 적극적으로 임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과거의 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큰 돈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 또한 중요하거든요. 정말 큰 돈이 주가 상승할 수 있는 대로 움직이느냐, 그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돈이라는 것은 환율을 보게 되면 그 나라의 환율 움직임을 보면 돈의 움직임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한 나라의 환율은 여러분 금리 인상을 하면 강세로 갑니다. 금리 더 주는 대로 돈이 들어가니까 그 나라의 화폐는 비싸지고 강세로 가죠.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빠져나가죠. 돈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시게 되면 7월부터 8월, 9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금리 인하할 걸 선제적으로 반영을 하고 달러가 약세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달러를 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쉽게 말해서 우리 원화를 보면 원 달러잖아요. 거기서 달러가 약세로 가면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로 간다는 겁니다. 즉 원화가 강세로 간다는 것은 원화를 가지고 있을 때 수익이 난다. 즉 외국인은 이렇게 원화 강세를 보고 달러가 약세일 때는 우리 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론 그렇게 되려면 선제적인 조건도 있는데 그건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은 달러가 약세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런 달러 약세 움직임은 언제까지 나올 거냐?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동안은 달러 약세가 이어진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전도표를 보면 올해 2024년에도 한 4.5%까지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고 내년에도 3.5%까지 금리 인하를 하고 후내년에도 3.0%까지 인하를 한다. 즉 달러 약세 기조가 2, 3년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달러 기조가 2, 3년 이어질 때는 사실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원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과거에는 훨씬 유리했거든요. 앞에 제가 설명드리듯이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달러는 약세로 가면서 환 손실이 나고 원화는 강세로 가면서 환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원화 강세를 보고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은 상승을 한다. 그러려면 여러분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다른 것보다 일단 금리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먼저 금리 인하를 하고 우리나라보다 더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야 되죠. 똑같은 속도로 하면 굳이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필요 없으니까. 따라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 인하도 늦게 하고 인하폭도 약했을 때 제가 지금 설명드리듯이 달러를 매도하고 외국인들은 원화를 사고 원화를 샀다는 것은 주식시장에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거니까 우리 시장은 상승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을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정말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게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 인하폭을 천천히 할지 그 부분도 중요하죠. 첫 번째 조건은 완족을 했거든요. 미국보다 늦게 금리 인하를 한다. 즉 미국은 벌써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고 우리는 금리 동결을 해오고 있으니까 늦게 인하를 했다. 그러면 미국처럼 우리도 0.5%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의미가 없어지는데 0.5%보다 약하게 금리 인하를 한다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제 전체적인 환경을 보면 우리는 강하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뭐냐고 하면 지난 8월 검통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한국은행 총재께서 부동산 얘기를 했죠. 부동산이 강할 때는 부동산을 억제려고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확 해주면 부동산 가격은 확 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동산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금리 인하를 하기는 쉽지 않은 자리다. 더더욱 크게 금리 인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동산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한국부동산원 자료인데 보게 되면 하늘색이 서울 부동산 가격입니다. 보게 되면 작년 9월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올해 1월까지 하락을 하고 오히려 올해는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요. 특히 5월달 넘어가면서 6월, 7월, 8월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부동산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한다. 그러려면 부동산을 상승폭을 제어하려면 금리 인하를 강하게 할 수는 없겠죠. 물론
우리가 내수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부동산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미국처럼 빅컷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즉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해봐야 0.25%, 미국보다는 약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국 돈이 우리한테 들어올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부동산뿐만 아니고 가계대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가계대출입니다. 보게 되면 2022년, 2023년, 2024년 비교를 했는데 보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정말 크게 늘었거든요. 2022년은 7월 달에 한 2% 정도 늘었는데 작년에는 5.9%, 올해는 6.2%. 정말 크게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계대출이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를 할 때는 사실 금리 인하를 확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봤을 때는 가계대출 문제가 우리나라 투자의 걸림돌이다. 그래서 지금 정부라든가 또 은행들이 대출을 옥죄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금리 인하를 한 번에 확 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보다 금리 인하가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달러를 보유하고 있느니 달러 매도하고 원화를 살려는 이런 수요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그리고 상승을 한다. 이건 언제까지? 미국이 2, 3년 금리 인하를 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우리는 이게 과거에 대세 상승 이런 케이스에서 대세 상승으로 이어진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가장 낮은 저점의 위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는 약세로 갔고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 원화는 강세로 간다고 했죠. 원달러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면 과거에 원화가 강세로 갔을 때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위에는 코스피 지수 월봉 차트고 아랫단에는 원화 월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게 되면 원화가 위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아래로 하락을 하는 것은 원화가 강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화가 약세에서 강세로 갔을 때는 코스피 지수가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 2003년에서 2007년 지속적으로 원화가 강세로 갈 때 코스피 지수는 7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넘어까지 대세 상승이 나왔거든요. 즉 원화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강세로 갈 때는 시장은 점진적인 대세 상승이 나왔다.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닐까. 물론 2003년에서 2007년에는 중국이 부상을 하면서 우리가 수혜를 받고 대세 상승으로 갔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 경제가 어렵지 않느냐. 그때하고 차이점은 경제에서 호재가 나오면서 큰 대세 상승보다는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조금만 안정화돼도 이 풀린 돈들에 의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보면 2003년대나 그때보다도 환율이 조금 더 약세 위치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환율이 강세로 가면서 상승이 나온다. 이건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수익을 보고 들어옵니다. 우리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익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환율에서 환수익, 두 번째는 주식이나 채권에서 자본 수익. 이걸 보는데 지금 환율이 1달러에 1,300원이라고 잡더라도 환율이 강세로 갔어. 1달러에 1,000원이 됐다. 그러면 지금 들어올 때는 보면 1달러 주고 1,300원 받았어. 주식을 샀잖아요. 근데 강세로 가서 나갈 때는 1,000원만 주고 1달러를 받아 나간다. 환율에서만 무려 30%. 큰 돈들이 이렇게 30%, 40% 수익 내는 건 어려운 위치입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외국인들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위치고 거기에 따라 미국 금리 인하가 해줌으로써 환경이 조성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 월봉 차트를 보듯이 원화가 강세로 갔을 때는 주식시장이 정말 크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2, 3년 주식시장이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양쪽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주가는 낮은 위치고 원화는 약세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낮을 때 주식도 사고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환율도 수익 난다.
꼭 먹고 알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원화 강세에 따른 상승을 보고 지금은 적극적인 매수 대응으로 하는 게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1억이 있다면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시겠습니까? 대형주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자체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그 종목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렇게 금리 인하를 했던 시기에서 어떤 종목이 강하게 움직였느냐, 그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제가 준비를 했는데 8월 5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지요? 거의 뭐 한 10몇 년 만에 시장이 초토화됐지요. 코스닥이 10% 이상 빠지고 뭐 대형주들이 10% 이상 막 하락을 할 때, 그래서 8월 5일 종가부터 지난주 9월 26일 종가까지 상승률을 대형주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가장 크게 상승을 한 건 2차전지 셀업체입니다.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28%, 삼성 SDI가 27%,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주 포스코홀딩스가 22%, 포스코퓨처임이 25%. 보면 지수보다 2배 이상 훨씬 강하게 상승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섹터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금리 인하 초입에 가장 강하게 상승했는 섹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은 바이오인데 바이오 중에서도 차별화가 나왔거든요. 대형주 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강하게 상승을 했고 셀트리온은 뭐 지수 정도 비슷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바이오 대형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물론 가장 강하게 상승한 2차전지 쪽에 관심도 가져야 되고요. 반대로 뭐 보합 정도다. 요건 자동차와 조선은 한 보합 정도라고, 또 자동차 내에서도 보면 기아보다는 현대차가 더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현대차 쪽을 보는 게 낫고, 조선주도 차별화가 있는데 가장 강하게 상승했는 것은 현대, HD 한국조선해양. 따라서 지수보다 강하게 움직였던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 설명을 드리고, 또 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또 많은 관심을 있는데 삼성전자가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하락을 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상승을 했는데 오히려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하락이 돼 있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반대로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지수보다 강하게 반등을 했거든요. 따라서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낫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종합적으로 보면 대형주 중에서는 2차 전지를 필두로 한 2차 전지, 그 다음 바이오 관심을 가져야 되고, 반도체 쪽에서는 SK하이닉스 관심을 가지는 게 유리하다. 이게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반도체가 단기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 반도체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반도체에 대해서 향후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그러면 사실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뒤에 살펴볼 거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인 대장주가 엔비디아니까요. 엔비디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지금 좌측 상단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게 엔비디아 매출입니다. 엔비디아 매출을 보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워낙 폭발적인 성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장률도 더 크게, 작년보다 더 크게 성장한다. 이건 바라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장률은 약해지지만 성장은 정말 뭐 과거에 없을 정도로 크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자체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지금 AI는 여러분 돈을 벌자고 AI에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AI를 하지 않으면 도태가 됩니다. 즉 생존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뭐 아마존 물건을 파는데 AI를 접근한 사이트가 있고 AI를 안 연 사이트가 있다. 향후 어느 사이트가 살아남을까요? 즉 AI를 해야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소셜미디어 마찬가지고요. AI를 하지 않으면 도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강력한 AI 투자를 하고, 또 미국 빅테크 같은 경우는 돈을 빌려서 이게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AI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이런 어떤 생존 게임은 향후 2, 3년 계속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AI 투자는 뭐 어떻게 보면 혁명과도 같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 혁명은 과거 IT 혁명, 인터넷이 막 퍼질 때 그때 혁명과도 거의 같은 급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차트를 보시면 1995년부터 시스코 푸른색으로 엷은 푸른색인데 이때가 IT 혁명의 대장주였습니다. 시스코가. 그리고 2020년부터 지금 AI 혁명의 대장주인 엔비디아 차트를 겹쳐놓은 거거든요. 보면 아직도 IT 혁명만큼 가려면 많이 더 상승할 공간이 있다. 뭐 항상 보면 시스코도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다 조정을 받고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IT 혁명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품 논란도 나오지만 또 제가 봤을 때는 상승을 할 수 있다. 매출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그리고 혁신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AI에 대해서 계속 성장을 한다. 그런 환경 속에서 또 다른 반도체 업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업황을 보더라도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은 D램 반도체 YOY입니다. 즉 전년도 비해서 이번 연도 반도체 가격이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하락을 했는지 나타내고 있고요. 이거는 아주 명확한 사이클입니다. 2년 하락을 하면 2년 상승을 하고 2년 하락을 하면 2년 상승을 하고 그리고 반도체는 여러분 반도체 사이클이 고점에 왔을 때는 반도체 업체들 매출은 항상 늘었습니다. 반도체는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금 또 여러분 보면 로봇이 나오고 전기차가 나오면서 반도체 수요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미래의 반도체 수요가 더 늘어난다. 즉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보면 2021년 8월 달에 고점을 형성 후에 그리고 반도체가 한 2년, 한 2개월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 딱 고점일 때 2021년 8월 달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을 하시는 리포트 하나 윈터 이즈 커밍 즉 반도체 겨울이 온다. 모건 스탠리가 리포트를 딱 요때 맞춰서 냈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리포트 내면 잘 맞추는다. 이런 인식이 있어 왔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2022년 10월 달에 반도체 빙하기가 끝나간다 이런 리포트를 냈거든요. 근데 보면 반도체 상승은 1년 뒤에 상승을 했는데 해필이면 이 리포트를 나왔을 때가 또 삼성전자 주가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리포트가 나오면 잘 맞추구나 이런 게 있는 와중에 이번에 모건 스탠리가 리포트를 냈죠. 반도체 안 좋은 리포트. 그러면서 시장이 반도체가 큰 충격을 받고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좀 빗나갔다. 그건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면서 이번 모건 스탠리는 좀 빗나갔구나. 그걸 나타냈죠. 마이크론이 매출액이 정말 2배 이상 크게 증가하고 또 내년이 더 좋을 거다 전망도 내면서 그래서 이런 어떤 모건 스탠리 리포트에 따라 크게 요동을 치고 하락을 했을 때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매수 기회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업황에서 제가 2년 하락, 2년 상승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2년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 플러스 알파죠. 최소한 내년 10월까지건 D램 가격은 추세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요번에 또 모건 스탠리 리포트에서 D램 가격 얘기를 하면서 중국 업체들이 부상하면서 D램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냈는데 사실 중국 업체는 아직 걱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2분기 D램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43.9%에서 42.9%로 살짝 줄었고요. 대신 SK하이닉스는 31.1%에서 34.5%로 크게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이번에 호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 매출액이 작년에 비해서 93%나 증가를 했죠. 마이크론이 21.5%에서 19.6%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었지만 호실적이 나왔고요. 그러면 나머지 밑에 있는 중국 기업들 이렇게 보면 시장 점유율이 1.3%, 0.7%, 0.1%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이 부상을 한다, 실질적으로 장악하거나 이러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아직은 1, 2, 3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꽉 잡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95% 이상이니까 얘네들이.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 또 모건 스탠리 리포터를 안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지금 유일하게 빅3 중에 SK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이 증가를 했잖아요.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은 하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SK하이닉스 목표가를 26만 원에서 12만 원 말도 안 되게 확 낮췄거든요. 마이크론보다도 더 낮췄잖아요. 이건 리포터가 좀 어떤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 또 때 맞춰서 모건 스탠리 쪽이 또 리포터 나오기 전에 대량 매도 선행 매매가 의심이 된다 조사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그런 측면까지 본다면 너무 모건 스탠리 리포터에는 걱정할 필요 없고, 반도체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산업이고 또 D램으로 봤을 때 1년 이상 커질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대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 점도 한번 보고 갈게요. 아쉬운 점은 다른 게 아니고 삼성전자가 HBM 시대에 왔을 때 사실 SK하이닉스보다 기술력이 좀 밀리면서 후퇴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또 대신 삼성전자가 크게 움직일 때 보면 꽤 기대했던 것은 파운드리 시장입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강한 성장을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TSMC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62.3% 엄청나게 장악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11.5% 거의 제자리입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TSMC를 따라잡아줘야지 삼성전자의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고 강하게 갈 건데 못 따라가고 있고요. 대신 그 밑에 중소기업들이 파운드리 애들이 증가를 하고 치고 올라오는 모습도 보이고, 따라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파운드리 쪽에서 빨리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지 주가가 확 치고 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가장 아쉬운 측면이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호재 쪽 기사를 하나 보면 잭슨왕 CEO가 TSMC에 오로지 전적으로 물량을 주고 있는데 다른 업체에도 맡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시사를 했죠. 그러면 다른 업체 하면 삼성전자밖에 없는데, 삼성전자는 정말 그 말대로 수주를 받아온다면 정말 큰 효과고, 사실 이게 정말 주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TSMC하고 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하려고 또 립서비스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기사지만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고, 우리는 정말 숫자적으로 또 세계 점유율이 증가되는 거 보고 또 투자를 하더라도 늦지 않으니까, 삼성전자는 좀 이런 부분, 또 최근에 또 글로벌에서 가문 이슈까지 또 가문도 하고 이러는 게 상대적으로 아직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금 있으면 또 잠정실적 3분기 잠정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잠정실적도 2분기보다는 좋아질 거로 보는데 2분기 얼마나 실적이 좋은지 한번 또 보고 갈게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여러분들이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2분기에 6,685억 흑자랐지만 올해 2분기는 흑자가 10조가 넘어갔습니다. 14배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더 극적으로 상승을 했죠. 작년 2분기 때 2조 8천억 적자랐습니다. 적자가 조 단위가 넘어갔는데 올해 2분기 5조 4천억 흑자로 확 바뀌었습니다. 정말 크게 흑자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좋고 4분기가 좋을 건데, 2분기 당기순이익이 1년간 이어진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PER을 구하면 삼성전자가 9.81배, SK하이닉스가 7.99배입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B15배인데 코스피 지수보다 훨씬 저평가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거는 많이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 PER로 본다면 삼성전자보다도 더 저평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2분기 D램 반도체 점유율도 삼성전자보다 늘어났고, 그 다음 HBM 또 삼성전자보다 앞섰다. 거기다가 숫자적으로도 PER이 더 저평가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차트도 보도록 할게요. 차트 빠르게 한번 볼게요. SK하이닉스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보면 제가 여기에 빨간 라인을 하나 탁 꺼놨거든요. 빨간 라인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외국인 매수 평단가입니다. 평단가가 18만 5천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가 평단가보다 살짝 낮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한 평단가 근처고 지금 18만 5천 원 평단가보다 낮을 때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평단가보다 낮을 때는 천천히 모아 가시면 향후 내년 후내년 길게 본다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SK하이닉스는 반등폭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거의 반등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그냥 헐러 내려오고 하단에 그대로 있거든요. 지수는 반등이 나왔는데 이런 케이스들은 어떻게 보면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치고 가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경우 워낙 많은 외국인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 매물을 소화하고 가야 되잖아요. 따라서 삼성전자는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이어지고 그리고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당장 뭐 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 뭐 마지막으로 우리가 과거 제가 D램 YOY 가격 사이클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과거에 SK하이닉스 월봉 차트하고 어떤 또 습성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SK하이닉스 월봉 차트고 위에는 밑에는 D램 반도체 가격 사이클입니다. 보면 2010년 사이클이 고점일 때 SK하이닉스 주가는 2011년까지 더 상승을 했고요. 2013년 고점일 때도 주가는 2014년까지 더 상승을 했고요. 2017년 고점일 때도 2018년까지 더 상승을 했고요. 2020년 이때 고점은 코로나라서 약간 비틀어진 게 있지만 항상 D램 사이클 고점보다는 과거에 한 1년 정도 더 상승을 했다. 이걸 알 수가 있고 그건 제가 앞에 말했지만 반도체 산업은 늘 사이클이 고점에 왔을 때 매출은 증가를 했다. 반도체가 필요한 양이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이죠. 반도체 캐파 자체, 업황 자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가는 늘 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반도체 D램 가격 사이클이 내년 10월까지 상승을 할 수 있고 2년으로 본다면 거기서 SK하이닉스는 1년 더 상승을 할 수 있다. 즉 앞으로 2년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사이클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2분기 실적으로 본다면 지금 어떤 업종에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체적인 업종대에서 2분기 실적 분석 부탁드립니다. 일단 실적 좋은 업종이 주가가 좋다. 그건 아니더라고요. 차이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적이 좋은 업종이 어딘지 또 알아놓고 현재 업황이 어떤지 또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면 훨씬 더 시장을 정밀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시가총액 1위에서 보통 한 25위 사이 대형주 실적을 이렇게 제가 엑셀 파일 통계를 냈는데 한번 통계를 내면 기본적으로 어느 업황이 좋고 어느 업황이 나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 실적을 보게 해서 딱 보면 영업이익이 작년 2분기보다 크게 증가했는 업종은 반도체, 조선, 금융이라고요. 작년하고 비슷했던 것은 자동차, 바이오고 작년보다 못했던 약했던 업종은 2차 전지, 7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은 강하게 가는 게 2차 전지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 약한 업종이지만 또 추세가 좋은 업종 하나 매수를 하고 또 실적이 좋으니까 또 실적이 좋지만 주가가 약한 반도체 SK하이닉스 보통 이렇게 바벨 전략으로 보유했을 때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그 다음 중소형주도 실적으로 한번 볼게요. 먼저 지나가기 전에 대형주 중에 조선주입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 여러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정말 크게 증가를 했어요. 뭐 보면 작년에 HD현대중공업은 240억인데 1956억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HD한국조선해양도 400억 작년에 400억 영업이익이랐는데 3,700억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업황이 이래 좋으니까 지금 관심을 가져도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 아니냐고 하면 제가 여기에 데이터 중에 PER을 봤는데 통계를 냈더니 22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5배인데 22배다. 이 얘기는 업황 영업이익이 이렇게 좋아질 걸 알고 상반기 때 크게 상승을 해버렸는 겁니다. 따라서 상반기 때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버리면 또 다음 3분기는 쉬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좋지만 먼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쉬어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대신 중소형주, 조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상승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면 한 20개사 중소형 조선주들 통계를 냈는데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한 7% 증가를 했는데 PER이 7.8배, 코스피 지수 15배에 한 반토막밖에 안 나왔어요. 그만큼 저평가다. 그러면 대형주는 3분기 때 쉬어가고 그 사이에 중소형 조선주 관련주들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보여지고, 그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고 저평가되는 종목 하나 보면 성광밴드라고, 요거는 지금 LNG 쪽, 뭐 요쪽에 한데 그쪽 관련 조선 LNG 선박 관련주다 보시면 되시고요. 작년 2분기 때 영업이익이 135억이랐는데 올해 203억. 그러면 이 2분기 실적이 계속 이어진다면 연간 800억 영업이익이 가능하고, 그러면 PER 10배 기준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8천억 가능한데 지금 시가총액이 4,200억이거든요. 그만큼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이쪽 중소형 조선주 쪽 저평가됐는데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쪽입니다. 자동차 보면 현대, 기아, 현대모비스는 뭐 작년하고 영업이익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그런데 자동차 부품주, 제가 한 40여 개 자동차 부품주를 통계를 내봤더니 작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15%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 대형주들은 버티고 작년하고 비슷했는 영업이익 잘 나왔지만 부품주들은 영업이익이 약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썩 좋은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영업이익이 3분기 또 다음 기회에 실적이 좋아지면 그때 관심을 가져도 뭐 늦지 않으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은 또 조금 관망을 하는 쪽,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제약주입니다. 바이오는 실적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요. 바이오는 다 적자니까요. 그래서 바이오 말고 제약 종목 한 52개사 통계를 냈는데 영업이익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2분기가 한 10% 정도 줄어들었어요. 근데 주가는 뭐 제약이 사실 실적으로 안 움직였고 테마로 움직였죠. 뭐 비만 치료제다, 또 코로나 테마가 본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PER이 32배입니다. 따라서 PER이 너무 고평가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주도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대신 소외되는 섹터 중에 가장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철강주 쪽인 것 같아요. 보면 철강주 같은 경우는 작년 2분기에 비해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한 1% 증가를 했는데 PER은 5.78배로 많이 저평가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철강주가 이렇게 저평가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철강 가격이 지금 뭐 중국 선물 쪽 철강 가격을 보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계속 하락을 했다가 8월 달에 저점을 잡고 9월 달에 반등이 나오고, 여기에 때 맞춰서 지난주 중국이 대규모 성장, 대규모 부양책 발표를 했죠. 이렇게, 그리고 또 건설 경기도 관리하겠다. 그렇게 되면 철강 가격이 반등이 나오고, 지금 저평가돼 있던 중소형 철강주들도 한번 움직일 확률이 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로서 철강주도 지금 보면 중국 부양책 나오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한번 확 움직였는데 아직 철강주들은 크게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워낙 저평가돼 있고 월봉상 하단이니까 철강주 쪽에 관심을 가지고, 또 대표적으로 저평가됐던 종목 하나 보면 현대 비엔지 스틸, 이런 종목들은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를 되고 지금 월봉 하단 위치, 이런 위치니까 이런 종목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섹터별로 구체적으로 또 궁금하신 분들은 저 이희경 경제TV 유튜브에 오시면 제가 또 이런 실적들 자주 쭉 정리를 해서 들어오니까 또 참고하실 분들은 저 유튜브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2차전지 관련주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2차전지 상승의 이유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워낙 강하게 상승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2차전지의 호재가 막 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종목 또는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것까지 또 전략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막
터지는 호재 살펴볼게요. 그리고 호재를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정말 2차 전지가 얼마나 강하게 상승을 하든지 그것도 중요하니까 어떤 섹터가 가장 강하게 상승을 했는지 상승했던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8월 5일 코스닥 코스피가 크게 급락했던 종가부터 9월 26일 종가 사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 상승, 그리고 밑에는 2차 전지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상승을 보게 되면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는 아니고 포스코 퓨치엠, 그 다음에 엔캠, 이런 애들은 지수 대비 2배 이상 정말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이 기간 동안 강하게 상승을 했던 건 전구체입니다. 전구체 관련주 중에 에코프로 머티가 77%, 이 기간 동안 정말 불을 뿜고 상승을 했고, 에코엠 드림도 45%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보면 정말 2차 전지 섹터가 강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언제까지 상승을 할 것인가? 그건 어떤 호재로 움직였는지 우리가 파악을 하면 어느 정도 예상이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목들이 더 수혜를 받을까? 그것도 좀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호재를 한번 보면 크게 4가지 호재가 터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미국 대선입니다. 여러분들 8월 초, 7월 이때까지만 한번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바이든하고 트럼프, 이때는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더 높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IRA 법안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 정말 악재로 작용을 했죠. 그래서 미국 대선이 악재로 작용을 해왔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난주 나온 CBS 여론조사입니다. 보게 되면 해리스가 당선될 확률이 52%,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48%, 오히려 이제는 트럼프보다 해리스가 당선될 확률이 높고요. 그러면 이런 당선될 확률이 2차 전지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당선되는 것보다는 해리스 당선되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요. 이런 어떻게 보면 해리스 랠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해리스 랠리는 언제까지 나올까? 기본적으로 미국 대선일 11월 5일까지건 나올 수가 있겠죠. 물론 또 어느 한순간 여론조사가 확 바뀐다.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건 유리하니까 사실 우리가 미국 대선 지지율까지 살펴야 되는데 어쨌든 주식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면 해리스가 지지율이 높은 경우들은 계속해서 2차 전지는 해리스 랠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10월 달에도 이런 해리스가 랠리가 나왔다. 그러면 제 경험상 막상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든 상관없이 미리 상승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조정이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건 얘기할 것도 없고요. 해리스가 당선이 되더라도 미리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 대선 테마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미국 대선도 마찬가지지만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다가 막상 대선이 끝나면 상승했던 주가가 전체적으로 조정받는 이런 케이스는 자주 있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 기본적으로 2차 전지가 10월까지 또 점진적으로 상승을 한다. 그러면 대선 직전에 일정 부분 비중 축소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축소하시고 조정받으면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요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호재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사실 전반적인 호재지만 특히 2차 전지가 강하게 상승을 했다는 것은 2차 전지에겐 좀 더 직접적인 호재로 다가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 호재를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게 여러분, 금리를 인하하면 자동차 활부 금리도 같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활부 금리가 낮아졌다. 그러면 자동차가 잘 팔리겠죠. 전기차도 더 잘 팔리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는 자동차 판매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런 호재가 있고, 두 번째 보게 되면 올해 2차 전지 핵심 광물이 정말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핵심 광물이 하락을 하게 되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재고 평가 손실이 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주가도 눌림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되면서 핵심 광물 가격이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과거에 보게 되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달러가 약세로 가고 핵심 광물은 달러로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면 현물은 그대로인데 상대적으로 거래되는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 현물 가격이 상승을 하는 이런 케이스가 과거에는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여러분들이 가끔 기사를 찾아보면 상품이라는 게 니켈이라든가 뭐 리튬 이런 핵심 광물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상품 가격에서 슈퍼 사이클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달러가 계속 약세로 가면서 현물 자산인 핵심 광물이 상승을 할 수 있다. 정말 상승이 된다면 2차 전지에는 호재가 되니까요. 그래서 금리 인하 측면에서 보면 2차 전지 쪽이 큰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요런 호재, 요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호재는 사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2차 전지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지긋지긋하게 많이 들었던 얘기가 공매도일 겁니다. 사실 2차 전지는 공매도가 지긋지긋하게 따라 붙으면서 주가 하락 쪽으로 밀어냈죠. 그런데 이런 공매도가 이제는 오히려 안전이 되면서 호재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나온 뉴스 보면 공매도 제도 개선을 했죠. 이게 1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들도 최초 공매도를 하면 상환 기간이 개인하고 같은 90일로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연장을 포함해서 최대 연장이 12개월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쳤어요. 그러면 12개월 안에서는 매수를 해서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 입장에서는 이제 상환 기일이 정해지게 되면 매수를 해서 갚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공매도가 매수가 들어오는 쇼커버링이라 하죠.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번 확 튈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매도 많은 게 오히려 호재가 된다. 그러면 공매도 많은 기업들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공매도 많은 기업들이 대표적인 게 에코프로 BM, 포스코, LNF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도 반등이 한 번씩 나오는데 막상 공매도 제도 개선이 되면 뭐 내년 앞으로 뭐 올해 말 내년으로 이어지면서 위로 한 번씩 쇼크브링이 들어오면서 확 튀는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이들 기업들이 이제는 여러분 뭐 8월이나 이때처럼 주가가 하락을 한다. 주가 하락을 하게 되면 공매도 입장에서 수익 났으니까 서로 수익 실현을 하려고 주식을 매수할 확률이 높죠. 따라서 이제는 주가 저점으로 온다면 이들 기업들은 매수 기회로 보고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호재를 살폈을 때 이제 연말 내년 계속 보면서 이들 종목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LNF가 주가 저점으로 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요즘은 꼭 머릿속에 가지고 또 보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호재입니다. 네 번째 호재는 모건 스탠리 리포트입니다. 모건 스탠리 리포트를 보게 되면 모건 스탠리가 유럽연합 EU에서 2025년 탄소 배출 목표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탄소를 적게 배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연기관은 차는 판매를 줄이고 전기차 판매는 높여야 되죠. 그래야지 탄소가 줄어드니까요. 따라서 유럽 쪽에서 내년에 한 160만 대 판매 예상을 했는데 이게 나오면서 220만 대 판매로 확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면 내년도 배터리 가동률도 80% 이상 증가를 할 걸로 보고, 그리고 유럽 쪽 전기차 침투율도 20% 이상 될 거다 이야기를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 포스코 퓨처의 목표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이 영향도 크게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 리포트하고는 관계없이 또 지난주에 또 호재성 뉴스가 어떤 게 나왔냐고 하면 독일입니다. 독일이 전기차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을 부활할 수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거든. 이 또한 보조금이 부활되면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고 우리 2차 전지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따라서 지금 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올 초 상반기만 하더라도 2차 전지는 악재밖에 없었을 겁니다. 악재 얘기가 계속 악재가 나오면서 바닥이 돼 있는데 이제는 호재 내기로 확 바뀌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바뀌었다. 요걸 설명을 드리고, 제가 앞에 단기 대응 전략, 또 기억이 안 나지만 단기 대응 전략은 미국 대선 11월 5일 전에
주가가 상승하면 일정 부분 비중 축소, 그 다음에 공매도에 따른 관심 종목까지 설명드렸으니까 요거 참고하시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 단기성 호재지요. 정말 2차 전지가 업황이었던지 그걸 가지면 이제 단기 전략이 아니고 중기 전략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2차 전지의 상승이 계속 이어질까요? 업황 분석과 투자 전략이 궁금합니다. 저는 2차 전지 업황을 체크할 때 가장 바로메타로 보는 것은 양극재 수출 현황입니다. 양극재 수출 현황을 보면 사실 2차 전지 전반적인 업황이 어떤다, 이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극재 수출 현황을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면 위에는 가격이고 아래쪽 그래프는 수출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일단 수출 가격을 보면 1월 달부터 해서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강하게 하락을 했는데 5월, 6월, 7월 달에 아주 미묘하지만 하락이 멈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상반기 수출 가격이 하락할 때 주가는 안 좋았고, 수출 가격이 멈추면서 바닥을 잡고 지금 호재가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 보면 아쉬운 점이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7월 달 수출 양을 보면 평상시 4, 5, 6에 비해서 크게 확 줄었습니다. 많이 확 줄었는 걸 보이실 겁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기업 입장에서는 판매량 곱하기 가격이 매출이잖아요. 가격은 그대로인데 판매량이 확 줄었다, 그러면 기업은 매출이 약할 수밖에 없다, 이걸 보여주니까 사실 이 데이터로 보면 3분기도 2차 전지 실적은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4분기까지도 안 좋다. 따라서 아직은 태점 속에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V자로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기대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환경이다. 데이터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신 호재가 나오면서 바닥은 잡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락 후에 V자 반등이 아니면 이제 횡보가 이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횡보가 이어질 때는 여러분, 횡보가 어느 정도 상단에 오면 비중 축소, 하단에 오면 매수, 상단에 오면 비중 축소, 하단 매수, 이런 중기 전략, 한 내년 초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횡보 전략으로 2차 전지를 바라봤을 때 훨씬 유리하고요. 이런 횡보가 끝나면 선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그래프 캐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앞에 봤듯이 판매량을 보면 캐점 속에 있고, 또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정말 안 좋았거든요. 2차 전지 큰 섹터들을 보면 적자로도 빠졌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캐점이 앞에 처음 제품이 나오면 승각자나 얼리 어댑터들이 먼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대중화가 오기 전에 이렇게 판매가 확 둔화되는 이런 캐점, 이 캐점이 끝나면 대중화가 오면서 승자 독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여러분 제품들 같은 경우는 캐점이 2, 3년 길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하지만 전기차는 좀 특수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캐점이 빨리 끝날 거다 생각을 하지만 그건 또 지나봐야 아는 거고요. 캐점이 또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길어지면 가격이 하락을 하는 게 아니고 횡보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 가격 하락은 멈췄다, 거기만 하더라도 상반기에 비해서는 큰 호재고, 이제 횡보 기간에 또 잘 대응을 하면 수익도 낼 수가 있고, 그러면 제가 이런 횡보를 예상하는 기준은 다른 것보다는 여러분, 지금 2차 전지하고는 다르지만 과거 태양광이 대중화될 때 그때도 캐점이 나오고 이런 현상을 겪었겠지요. 그때도 횡보가 있었거든요. 그때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면 위에는 OCI 홀딩스입니다. OCI 홀딩스 주가고, 아래쪽에는 폴리실리콘 가격입니다. 보면 여러분, 태양광이 대중화된다고 2007년, 2008년 초까지건 킬로그램당 200달러가 막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만드는 OCI 홀딩스 주가가 2007년, 2008년 초까지 급등이 나왔거든요. 급등이 나왔다가 항상 중국이 문제지요. 중국이 폴리실리콘을 막 만들기 시작하면서 밑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이 나오고 가격 회복이 안 됐어요. 그때 보면 2009년도 OCI 홀딩스가 횡보를 했어요. 이런 횡보를 했고, 이후에 태양광이 어느 정도 대중화되면서 OCI 홀딩스 매출이 늘어나면서 뒤쪽에서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거쳤거든요. 제품들이. 그래서 처음에 크게 상승을 하고 폐점이 들어오면서 횡보를 하고 대중화가 되면서 크게 상승을 했다. 그러면 2차 전지도 대중화가 나오면 큰 상승은 남아있고 지금은 폐점이니까 이런 횡보도 나올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하고 대응 전략을 세웠을 때 훨씬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횡보도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일단 대중화가 생각보다 내년이면 올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근거는 다른 게 아니고 가격입니다. 가격. 전기차 가격. 디젤 기관차나 전기차나 가격이 비슷해지면 전기차 쪽으로 수요가 쏠릴 거다. 유지비가 적게 드니까. 그렇게 보는데 가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면 내연기관 자동차 가격까지 근접을 해가고 있다. 지금 요 리포트가 나온 건데 이렇게 보고 테슬라 특히 모델 3 같은 경우는 지금 3만 달러, 4만 달러 이하에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젤 자동차하고 큰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면 중국 값싼 배터리, LFP 배터리, 값싼 배터리를 만들어서 전기차도 물론 만들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만드는 모델 3 RWD 같은 경우는 RFP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을 못 받잖아요. IRA 법안에 따라 혜택을 못 받아서 보면 한 39,000달러 정도예요. 배터리가 싸더라도. 하지만 세제 혜택까지 받은 LRRW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으면 35,000달러로 오히려 가격이 싸져버려요. 그러니까 미국, 북미에서는 우리나라가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보면 우리나라 NCA 배터리를 엮는 테슬라 모델 3 가격이 더 싸지니까요. 그러니까 북미 시장에서는 중국은 살아남기 어렵고 우리가 살아남는다. 이런 게 하나가 내포가 돼 있고, 또 7월달 같은 경우는 또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북미 시장이. 물론 파격적인 가격 할인 혜택도 했지만 보면 그 얘기는 결국은 가격이 싸지면 전기차가 대중화가 온다. 이게 또 내포가 돼 있거든요. 따라서 점점 가격이 싸지고 있다. 벌써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내년 후내년 대중화가 오면서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렵게 상반기 버티셨던 분들은, 좀 물려 계신 분들은 이런 대중화를 보고 참으셔야 되고, 그리고 새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제가 조급하게 아직은 높을 때 훅 따라보다는 하단으로 밀리면 매수하고 상단에 오게 되면 또 비중 축소하는 박스권 전략으로 한번 보시고, 또 요번에 볼 때 제가 공매도 많은 종목에 특히 하단까지 다시 또 지금 호재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다가 또 주가가 실적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오고 4분기 실적이 안 좋다 이런 빌미로 또 하락을 하면서 횡보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번 또 하락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공매도 많은 종목뿐만 아니고 2차 전지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호재가 지금 유럽 쪽이, 사실 북미는 우리가 장악을 하고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는 사실 중국이 장악을 했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유럽 시장. 유럽 시장에서는 정말 가축을 벌리고 있습니다. 가축을. 보게 되면 유럽 내 배터리 이제 사용량인데 위에 파란색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보게 되면 크게 50% 이상 점유를 하다 점점 줄어들고 있고, 밑에 치고 올라오는 게 CATL 중국 기업입니다. 보면 치열하게 지금 붙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쪽에 호재가 있죠. 그 호재는 다른 게 아니고 배터리 관세입니다. 배터리가 요번에 중국 쪽 업체에 배터리 관세를 확 매겼거든요. 그러면 확 높아지게 되면 중국 쪽에서 오는 것은 중국 배터리를 장착을 하는데 관세가 높으면 중국 쪽보다는 다른 데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훨씬 유리하죠. 그리고 또 에너지 솔루션이 LFP 배터리 또 대량 수주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중립지역 유럽 쪽 싸움에서도 우리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면 북미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고 유럽 시장에서 선점을 하고 대중화가 왔을 때 우리 2차 전지 업체들이 훨씬 강한 상승,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맨 처음으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 보게 되면 전고체, 에코프로머티가 77%, 에코엠 드림이 45% 크게 상승을 했잖아요. 이들 종목은 지금 박스권 상단에 가깝습니다.
상단에 가깝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뭐 아무래도 내년에 호재가 있더라도 2분기 두 개 업체 합쳐서 영업이익이 적자랐거든요. 따라서 크게 상승했을 때는 욕심내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더 상승을 한다면 비중 축소, 다시 8월달 정도 저점이 온다면 다시 매수. 그래서 컨트롤 여러분들이 앞으로 2차 전지를 보실 때는 이런 박스권 상황을 놓고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2차 전지 중에서 지금 관심 가져도 되는 섹터나 종목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 제가 2차 전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박스권을 놓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박스권 이제 만들어지면서 상단에서 지난 8월 저점 하단까지 오면 매수하는 전략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박스권에서 벗어나서 추세적으로 먼저 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 보는 종목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종목은 다른 게 아니고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또 포스코 홀딩스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 사실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전반기에 좋은 얘기를 했지만 잘 안 움직였잖아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왔다. 그래서 지금 또 포스코 홀딩스냐 생각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좋은 자리, 매수할 기회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매수를 했어. 계속해서 박스권 매매가 아니고 우유해서 가는 전략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또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는 또 그만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호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포스코 홀딩스 차트입니다. 차트 보면 기본적으로 보면 2020년, 2021년, 2022년 앞쪽에 쭉 횡보를 해오다가 2023년 정말 크게 상승을 했고, 그러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앞쪽 지지 라인까지 조정을 받고 양봉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 라인은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차트적으로도 매수할 수 있는 차트지만 큰 틀에서 보면 포스코 홀딩스는 호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포스코 홀딩스 입장에서 보면 포스코 홀딩스는 캐시카우는 7강이죠. 7강. 7강에서 돈을 막 벌어들이는 캐시카우고, 그 다음 미래의 먹거리는 2차 전지잖아요. 2차 전지 쪽에서 미래의 먹거리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군데에서 모두가 내년에는 호재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쪽 먼저 보게 되면 2차 전지 핵심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 포스코 홀딩스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을 먼저 한번 볼게요. 리튬 가격입니다. 리튬 가격을 보면 정말 크게 급락이 나왔고 2023년, 그리고 올해 초도 조금 반등이 나오는 듯 했다가 또 한 번 가격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락 후에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되는데, 여기서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 호재로 작용을 할 거고, 하락을 한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광물, 핵심 광물도 마찬가지고 산업도 마찬가지고 정말 어려워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밀린다. 그러다가 언제 반등이 나오느냐, 버티다가 이제 생산 중단을 하는 기업들이 나오면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합니다. 지금 보면 리튬 생산에서 중국의 가장 큰 기업 CATL이 중국 장실성 리튬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한계까지 왔다. 그래서 더 이상 가격이 빠지기는 어렵다. 더 빠지면 다른 데도 중단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빠지지는 않죠. 생산이 줄어드니까. 따라서 기본적으로 바닥까지 왔다. 이게 지금 반증이 되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제가 미국 금리 인하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 광물, 현물 자산은 달러가 약세로 가면 상승을 한다 설명을 드렸죠. 가만히 있어도 이제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달러가 약세로 가고, 달러가 약세로 가면 현물인 핵심 광물 가격은 상대적으로 달러로 거래되니까 화폐가 약세로 가면서 현물 자산은 상승이 나온다.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즉 핵심 광물이 상승을 한다. 요것도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 알파가 있죠. 그건 다른 게 아니고 2025년 1월 1일부터 중국산 핵심 광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용을 하게 되면 IRA 법안 적용을 못 받습니다. 즉 북미에서는 이제 중국산 핵심 광물을 배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이중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즉 중국 포함한 중국산 가격보다는 북미에 들어가는 리튬 가격, 중국산을 제외한 북미에 들어가는 리튬 가격은 프리미엄이 붙고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미국이 중국산 폴리실리콘, 태양광에 들어가는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관세를 확 매겨버렸죠. 그러니까 중국산 폴리실리콘 가격보다 북미산 들어가는 폴리실리콘 가격은 프리미엄이 붙고 더 상승을 했잖아요. 이처럼 중국을 배제를 하게 되면 중국산 가격보다 프리미엄이 붙고 더 상승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만히 있어도 내년도에는 이런 핵심 광물이 상승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는 포스코홀딩스가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 호재가 나올 수 있다, 이게 하나가 있고, 그러면 주력 산업인 철강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철강 산업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게 상하이 선물 거래소 철강 선물 가격입니다. 선물 가격은 사실 잘 볼 기회가 없잖아요. 사실 또 빠지고 이럴 때는 잘 보여드리기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제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작년 말 올해 고점을 형성 후에 철강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 나오듯이 철강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실적도 작년에 비해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실 상승하기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죠. 주력 산업인 철강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데이터를 보게 되면 8월 달에 확 하락을 했다가 바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잡는 모습이 9월 달에 나오고 있고, 여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국의 부양책입니다. 이번에 중국이 부양책, 은행 지준율도 0.5% 인하하고 정책금리도 0.2% 동시에 이례적으로 확 인하를 했죠. 이렇게 인하를 하면서 시중에 돈이 풀리고, 그리고 건설 경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부양을 하려는 측면까지 나오고, 그러면 경기가 부양이 되면 철강 가격은 증가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철강 가격이 바닥을 잡고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더 상승을 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번 대규모 중국의 부양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여러분, 시점이 중요한데 시점을 한번 보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자마자 맞춰서 같이 인하를 했잖아요. 결국은 금리 인하가 부양책이니까. 이 얘기는 미국 금리 인하하기 전에 먼저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중국 자본들이 빠져나가요. 앞에 말했지만 그게 중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인하를 하면 따라서 부양책으로 인하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는 앞으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어지니까 중국도 계속해서 부양을 해갈 확률이 높다. 금리 인하만 하더라도 경기가 회복될 확률이 있죠. 여러분, 경기가 회복되면 이런 철강, 대표적으로 철강 산업은 경기 민감 산업이잖아요. 철강 산업은 수요가 늘어나면서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지금 철강 가격도 바닥에 있고 또 2차 전지 리튬 가격도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이때가 매수 기회다.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 멜진 모자는 언제 살아있지요? 여름보다는 겨울이잖아요. 그처럼 가장 어려울 때 관심을 가져놓고 또 매수를 한다면 향후 큰 수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환경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저기 보이기 시작을 하고, 주가적인 측면으로서는 낮은 위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포스코홀딩스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다른 데이터도 살펴보시고 또 제 데이터도 참고하시고 또 좋은 결정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 2차 전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 여러분들에게 나와서 중소형주 2차 전지, 제가 중소형주 기업 전체 통계를 내고 가장 2분기 실적이 좋아진 기업 2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 종목이 원준하고 엔시스입니다. 요 두 종목 설명을 드렸는데, 엔시스 같은 경우는 지난달 제가 설명을 드리고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공시가 주가를 약간 짓누르는 공시들이 나오기 때문에 추세로 상승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요즘 또 어떻게 보면 한번 지난달에 얘기했기 때문에 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원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준도 실적이 좋다고 지난달 설명을 드렸는데 차트입니다.
그래서 8월달 설명을 드리고 부침을 조금 겪긴 겪었지만 지난주에 여러분 대량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40% 이상 확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보면 실적이라는 게 주가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많이 볼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한 종목의 실적이 좋나 나쁘냐 요거는 주가하고는 좀 무관할 수 있지만 그 섹터 전체를 보고 가장 실적이 좋은 종목은 한번 움직일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그냥 종목에 대해서만 실적 보는 것보다는 전체 종목에서 실적을 보는 건 또 다른 차원이다 설명을 드리고 지금 보게 되면 원준이 이렇게 한번 확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어떻게 보면 리뷰를 드리면 항상 앞에 보게 되면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을 한 게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매물이 많다는 겁니다, 매물이. 이제 상승을 하면 나 매도하겠다. 매물이 쌓여 있으면 세력들은 그걸 받으면서 바로 올릴까요? 아니면 밑으로 다시 뺐다가 매물 소화하면서 올릴까요? 대부분은 다시 한번 20일 이동평균선 이하로 주가를 한번 훅 뺐다가 거기서 또 횡보를 했다가 다시 올리는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첫 번째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확 올라오면 수익 실현을 한번 하고 다시 20일 이동평균선 이하에서 횡보할 때 재매수하는 방법 요런 것들은 꼭 2차 전지가 아니더라도 이런 케이스들이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제가 리뷰로 이렇게 설명드리고 참고적으로 원중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영업이익을 보면 지난 2분기 때는 79억 적자지만 이번에 96억 흑자로 바뀌었습니다. 기업이 엄청 좋아졌죠. 시가총액이 1000억대인데 2분기만 96억 내면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폭발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다음 달이면 또 실적 시즌이 오니까 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전체 실적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 기업 어느 기업이 좋고 어떻다 이런 감들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또 실적에 대해서 다 또 바쁘신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하기는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저 이건경제TV에 오시면 실적에 대해서 쭉 내드리니까 또 오셔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지난번 제가 또 출연해서 했던 종목들 리뷰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4680 원통용 배터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원통용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호재가 있다고 했죠. 하반기에 보면 우리나라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에 납품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테슬라에 납품하게 되면 양산이 들어가니까 이 또한 호재니까 이걸 보고 관심을 가지고 또 내년에는 삼성 SDI도 원통용 배터리 상용화가 예정이 돼 있다. 즉 그러면 원통용 배터리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수요가 좀 의외로 좀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뭐 내년에는 상용화가 된다. 테슬라가 채택을 하고 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자 설명드리고 제가 여기서도 실적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TCC 스틸, 동원시스템즈, 이노메트리, 필에너지, 삼성 EDP 그러면서 필에너지 설명을 드렸죠. 필에너지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42억에서 77억으로 확 좋아지고 PER이 13배, 코스피 지수 15배보다도 낮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83% 증가를 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필에너지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8월 달에 설명을 드리고 9월 초까지 주가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볼 때 물론 2차 전지는 성장 산업입니다.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모멘텀적으로 거기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실적이 성장 산업에서는 약하지만 그래도 실적이란 부분도 같이 보는 습관들을 들이면 좀 더 앞에 모멘텀도 있다. 오케이. 실적까지 좋다. 그러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보는 것도 유리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필에너지 같은 경우도 8월달 설명을 드리고 확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움직임이 나오고 또 바로 상승을 못 하잖아요. 매물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바로 트기보다는 거래량이 줄고 또 한 16만 원 이하 밑으로 한번 훅 밀린다. 그러면 계속해서 또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설명을 드리고요.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공정장비 쪽
특히 원통형 배터리 만드는데 핵심 또 기술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또 삼성 SDI 쪽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니고. 그래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쪽 향이면 뭐 그쪽에 납품을 한다면 훨씬 크겠지만 그쪽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유럽 쪽 또 매출도 나오고 있고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1억이 있다면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시겠습니까? 만약에 1억이 있다. 그러면 제가 초반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바벨 전략이라고 업황이 좋은데 주가가 밀려있는 종목, 그 다음에 뭐 업황은 그렇게 안 좋지만 주가가 강하게 가는 거, 그래서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보고 또 업황적인 측면에서 보고 그런 측면에서 뭐 균형을 맞춰서 본다면 일단 대형주 쪽에서는 SK하이닉스를 한 30% 정도. SK하이닉스는 지금 뭐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고 업황이 좋지만 주가는 밀려 있고요. 하지만 내년 후내년 계속해서 상승 기대를 한다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뭐 제가 앞쪽에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따로 설명드리기보다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철강 수요 증가, 그다음 핵심 광물 가격 반등, 그걸 보고 직접적인 수혜를 보고, 이거는 뭐 박스권 매매보다는 한번 매수해서 계속 보유하는 전략 20%고, 그 다음 바이오 쪽입니다. 최근에 보면 바이오 쪽이 확 8월 5일 하락후에 또 반등이 가장 강하게 나온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크게 반등이 나온 대장주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니까 한 20%. 그래서 대형주는 이렇게 한 70% 정도 구성을 하시고 나머지 한 30%는 중소형주 한 두 종목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중소형주 이 종목 30% 비중 설명하셨는데 중소형주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적에 대해서도 앞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실적도 참고를 하시고, 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실적보다는 돈의 움직임에 민감합니다. 중소형주 기업이 누군가가 크게 투자가 들어온다든가 지분율이 확 바뀐다든가 좋게 바뀌는 이런 기업들은 강하게 한번 튈 수가 있거든요. 또 강한 랠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지분율이 바뀌거나 자본금이 변하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를 딱 봤는데 최대 주주가 지분 매집을 한다, 장내 매수. 이런 기업들은 지분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시가 하고 최대 주주가 매수했다, 알 수가 있으니까 이런 종목. 그 다음 또 누군가가 대량으로 헌돈, 즉 전환사채를 줬다가, 이게 전환사채라는 채권이니까 기간이 만료되면 원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원금으로 받지 않고 주식으로 전환을 한다. 왜 주식으로 전환을 할까요? 주가가 상승을 할 걸로 보기 때문에 주식을 전환하죠. 따라서 주식 전환했던 전환 가격하고 주가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도 매수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 그래서 공시를 여러분들이 잘 살피면 매수할 수 있는, 특히 중소형주는 기술적인 거 공부 많이 하셨다. 그러면 공시까지 더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정말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 찾을 수가 있고요. 공시 공부는 사실 잘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저 이익은 경제TV 유튜브에 오시면 공시 공부 처음부터 할 수 있게 다 제가 강의를 해놨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돈이 움직이는 중소형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저 유튜브에서 공시 공부 참고를 하시고, 그렇다면 또 훨씬 좋은 종목들 선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지금 주가가 아직은 한 랠리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미국 금리 인하를 타고 또 우리나라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상승할 확률이 높고, 또 여기에 또 중소형주 코스닥이 지지부진하지만 제가 봤을 때 검투세가 최소한 유예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검투세가 만약에 유예가 된다면 우리가 가장 안 움직였던 이런 종목들도 한 번에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주식에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또 가장 어렵게 흔들리는 쪽, 지금 관심을 가져놓으면 큰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주식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어렵게 견디시는 분들은, 손실이 나신 분들은 조금 더 참으시면 또 좋은 기회로 환경들이 바뀌어갔으니까 다들 힘들 내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